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30살 초반 돌싱으로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채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 정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사이도 사람 대 사람이라 따뜻하게 품어준 기억, 존중해준 세월이 없다면 성인이 돼서 부모를 등지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전 엄마 덕분에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고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망설였지만 과감히 뿌리치고 안녕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엄마 이야기를 누군가에겐 꼭 전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 써내려가는 거라 제 이야기가 주가 되겠고 엄마 이야기가 부가 되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저의 등대가 되어주신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이 사연을 전하고 싶어요. 어릴 때 전 엄마 바라기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은 뭐든 하고 싶었고 그게 공부였죠. 평생 읍내 오일장에서 야채를 파셨던 엄마는 학교 문턱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읍내에 가기 위해서 하루 5번 있는 차 시간을 꼭 체크해야 할 정도로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엄마가 어릴 땐 그마저도 없어서 학교에 가려면 서너 시간을 걸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빠 언니들은 나이 터울이 있어서 거뜬히 갈 수 있었지만 어릴 때 약했던 엄만 빠지게 일쑤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던 거겠죠. 엄마, 나 오늘도 100점 맞았어. 진짜? 아, 대견해라 우리 딸. 천재 아냐? 아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딸 괜히 부담돼서 더 열심히 공부할라. 지금도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 엄만 우리 지혜가 뭘 하든 좋으니까. 제가 5살 때 아빠는 밤늦게 읍내에서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다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타지 사람이 운전하던 차였는데 외진 곳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듯 했죠. 뺑소니로 범인을 찾는 데까지도 한참 걸렸던 기억이 어린 나이지만 엄마의 한숨소리와 함께 기억되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엄마가 해주는 말, 칭찬, 표정, 숨소리 하나까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 생각뿐이었던 거죠. 그 덕분인지 초중고를 거쳐 남들이 가기 어렵다는 서울대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TV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말,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을 공감할 정도로 정말 올인했으니 가능했을 거예요. 엄마, 창피하게 플랜카드가 뭐야? 왜 창피해? 우리 리에서 제일 잘난 최지혜인데. 내가 건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고 걸었어. 서울 사람들도 비싼 과외 받으면서 가기 힘든 곳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에 떡하니 붙었는데 뭐가 창피해? 나는 세상에서 우리 지혜가 제일 자랑스러워. 그렇게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었죠.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전 과 수석으로 졸업했고 바로 로펌에 취직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동안에도 멀리 있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습관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네요. 엄마, 이번 달 월급 들어왔어. 이제 용돈 더 많이 줄 수 있어. 5일장 그만 나가. 응? 아유, 힘들게 번 돈 엄마까지 주면 어떡해. 엄마가 아까워서 어떻게 써. 네가 번 돈 네 마음대로 써. 엄마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줄 텐데 열심히 모아야지. 엄마 아직 젊어서 장사하는 걸로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제 마음과 다르게 엄마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지만 엄마는 그 돈을 받아만 두실 뿐 계속 장사를 하셨죠. 로펌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같은 회사 선배를 통해 남편을 만났어요. 이름은 강재현.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자란 서울 토박이로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온 인재였었어요. 그는 서울대 로스쿨을 나와 저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훈남 외모에 호감을 느꼈어요. 최 변호사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연애는 남들이 그렇듯 순탄하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서로 업무로 바빴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틈틈이 시간을 내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1년이 지난 어느 날 같은 미래를 꿈꾸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 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혜씨, 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죠? 서울대요. 그렇군요. 학벌이 우리 아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 결국 스카이는 같은 그룹으로 묶이니까. 그럼 고향은 어디예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죠? 해남이라는 곳의 작은 마을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음주운전 뺑소니에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어머니 혼자 계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아, 시골이군요. 서울대 나왔다길래 우리 아들처럼 어릴 때부터 쭉 공부만 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개천에서 용난 그런 경우인가 봐요? 엄마는 그런 말이 어딨어. 요즘 그런 말하면 차별로 큰일 나. 지혜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안 이러는데 내가 결혼한다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실례가 되었다면 미안해요. 이 녀석이 계속 공부만 하고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데려온 적 없어서 기본적인 걸 물어본다는 게 나도 모르게 너무 옛날 사람처럼 그렇네요. 부담 갖지 마요. 난 우리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면 무조건 찬성이니깐. 그렇게 어색한 그의 어머님과의 첫 만남은 끝이 났지만 말처럼 무조건 찬성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뜸해졌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변함없이 저를 대하고 바쁜 시간에도 짬을 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건 그의 어머님이 분명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인 건 분명했죠. 몇 번 만남이 더 있었지만 어머니는 교묘하게 제 출신을 언급하셨고 불편하다는 뉘앙스를 끊임없이 저에게 보내고 계셨거든요. 요즘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정말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아요. TV나 인터넷 다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쵸? 아무렇지 않은 듯 칭찬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들도 결국 저의 출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셨어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기에 저 역시 웃으며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제 편이 되어 말했죠.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옛날 사람이라 그래.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낳고 자라서 타지 사람을 잘 만나지 못했거든. 그래도 우리 결혼은 이상 없을 거야. 난 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남자친구는 어머니 허락을 받아냈죠. 아마도 저의 학벌, 직업 때문에 그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저보다 6살 많은 그가 홍기를 놓칠까봐 조바심을 냈던 탓도 있었겠죠. 걱정했던 것보다 선견회는 무난하게 끝났어요.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 엄마를 대한다면 이 결혼 깨겠다는 마음 각오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먹으신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깍듯하게 대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처음에만 차가울 뿐 가족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태가 강한 사람. 내 손 안으로 들어오면 관과 쓸개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 손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서울 호텔에서 치러졌죠. 시부모님 의견에 따라 화려하게 준비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는 서울에 결혼식 전날 올라오셔서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맞춤 한복도 예쁘게 입으셨죠. 엄마, 괜찮아? 나보다 더 긴장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이런 게 다 처음이라 좀 떨리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데서 결혼하는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TV에서 보는 곳에서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 엄마는 울기 없기다. 알았지? 저도 엄마도 긴장한 탓인지 울기는커녕 어색한 웃음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위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내주셨죠. 전세금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큰 부담 없이
회사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네요. 행복한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늘 한결같았고 저를 존중해 주었지만 단 하나, 저희 엄마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죠. 그 냄새 나는 거 뭐야? 무슨 택배인데 박스를 열기도 전부터 냄새가 코를 찔러?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꼬들빼기 김치. 엄마가 이번에 맛있게 되었다고 보내주셨거든? 오빠도 한번 먹어볼래? 아, 저리 좀 치워줄래? 냄새가 너무... 어? 아, 미안. 내가 냄새에 민감해서. 냄새가 너무 강하다. 젓갈을 많이 넣으셔서 그런가? 비린내도 나고.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배일 것 같은데? 내가 냉장고 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래? 안 먹어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작은 냉장고 별도로 구마할게. 내 김치 전용. 그때까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땐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은 김치 냉장고를 사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 지나고 보니 하나 둘 저와 저희 엄마를 향한 태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언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좀 전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인상을 쓰고 있어? 장모님이랑 자기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사는 것 같아.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 그랬어?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엄마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니까 나 잘 지낸다고 말해준 거지. 왜? 서운했어? 요즘 바빠서 회사에서도 얼굴 잘 못 보고 퇴근해서 자기 전에 잠깐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면 난 좀 그래. 앞으로는 줄이던가 짧게 했으면 해. 그땐 이런 말들이 왜 귀여운 투정으로 보였을까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한도 끝도 없는지 신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출신 그리고 엄마를 은근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오빠,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우리 엄마가 불편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 둘 쌓이자 제 마음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용기 내 말을 걸었는데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바로 대답하더군요. 불편할 게 뭐 있어. 그냥 문화가 다르잖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고 적응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 배우자의 부모님인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지하고 있고 적응한다는 말을 했기에 더 이상 말해봤자 꼬투리만 잡고 싸우자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죠. 그 후로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당연한 듯 가장 좋아하는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하면서 친정 행사에는 추리닝 차림으로 가는 게 일상이었죠. 신경 쓴다 하면 편한 바지에 남방을 입는 형식으로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겐 옷차림부터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행동 하나를 눈여겨보다 보니 어느덧 결혼 1주년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다 지나서 남편의 행동들을 정리해 글로 옮기니 간단해 보이는데 그간 회사 일도 바쁘고 가족 모임이 많았던 것도 아니니 1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결혼 1주년인데 뭐 먹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거, 받고 싶은 선물 있어? 나 양가 어머님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양가 어머님? 나랑 먹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잘 키워주신 덕분에 가정을 이루고 어느덧 1년이 되었잖아. 뜻깊은 자리니까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그런 것도 좋겠다. 앞으로 결혼기념일은 우리 둘만 보낼 테니 첫 기념일은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디로 갈진 생각해뒀어? 강남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 오빠도 알지? 지난번 대표님이랑 갔던데 거기 음식 괜찮더라? 거기 어때? 기분 좋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남편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장모님은 시골 음식 좋아하시지 않을까? 시래기 뭐 그런 것 말이야. 우리가 향토 음식 파는 그런 것을 예약한 건 어때?
왜? 왜 우리 엄마는 시골 음식, 향토 음식 좋아할 거라 생각해? 우리 엄마도 맛있는 건 다 좋아하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이니까. 괜히 옷도 없으신데 불편하시고 그럴까봐. 장모님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려고 했지. 우리 엄마를 배려한다는 게 향토 음식점 파는 곳이야? 옷도 없으신데라는 건 고급 음식점에 우리 엄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평소 쌓아뒀던 게 많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직설적으로 묻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마치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 너희 엄만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우리 결혼식 때도 호텔 크고 화려하다고 어색하게 앉아 계시던 거 생각나서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시라는 거지. 그럼 앞으로 엄마 배려해서 말한다고 시골 사람이니까 옷 없으신데 이런 말은 삼가해줘. 옷이 없으면 선물해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경험 못 해봤으면 경험시켜드리면 되잖아. 난 그러고 싶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한정식 집으로 예약할게. 그렇게 예약했지만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시어머니만 결혼 초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역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복잡했죠. 결혼 1주년 식사 자리가 시작되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식사 자리였지만 내면의 갈등이 더 커지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님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오셨고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식사 내내 대화의 흐름은 시어머니가 주도하셨고 엄마를 비롯한 저희는 그냥 듣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으셨죠?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애들 아파트 안 사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새 가격이 하락했으니 작년에 샀으면 큰 손해볼 뻔했지 뭐예요. 그리고 혹시 저희 아들하고 제일 친하다는 우진이 아시나요? 이번에 세계적인 의사로 화학지에 나왔대요. 어찌나 대견한지. 어릴 때부터 걔네 엄마가 과외며 아주 발품 팔았거든요. 노력은 역시 배신하지 않네요. 엄마는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시어머니는 작정이라도 한 듯 저희 엄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지만 그 어떤 질문도 소재에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었죠. 오빠, 어머님 원래 그러셔? 꺼내는 대화 소재마다 오빠나 나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죄다 집값, 주식, 누구 잘 되었다는 이야기뿐. 우리 엄마한테 아예 말도 안 거시는 것 같은데? 아니, 대답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평소와 다른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장모님한테 말 많이 걸어드리려고 공통적인 집 이야기나 내 친구 이야기 꺼내신 거잖아. 평소 그러시는 분 아닌데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던데? 그게 노력이었어? 나는 일부러 우리 엄마만 배제하고 대화 주제를 고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친구 우진이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가회며 그런 뒷바라지한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건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지혜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 때문인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냥 평소에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뿐이야. 동네 사람들 만나면 다 집값 이야기 아니면 누구네 집 아들 잘된 이야기를 하고 맞장구 치니까. 오빠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해? 그건 오빠 말대로 동네 아줌마들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공통된 관심사니까. 그리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우리 결혼 1주년 축하 식사 자리였어. 그럼 적어도 오빠랑 내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그냥 서로 관심사가 달라져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장모님이랑 있을 땐 자제해달라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지만 마음속 작은 균열은 더 깊어졌죠. 남편이 저와 엄마를 대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었죠. 결혼만 성사되었을 뿐 여전히 저의 출신, 성장 배경은 그들에게 이방인으로 치부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아주 특별한 생신 파티를 계획했다며 들떠 있었죠. 이번 엄마 생신 때는 특급 호텔에서 하루 지내자. 호텔에서? 하루 자도 되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택시 타고 집에 와도 되고, 룸 잡아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파티할 거야. 어머님 좋아하실까? 우리 엄마 호텔에서 먹고 노는 거 좋아하셔. 해외여행 가도 돌아다니는 것보다 좋은 호텔에서 이틀은 꼼짝없이 쉬는 거 좋아하시니까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래, 어머님 취향 저격했다면 나야 뭐 할 말 없지. 남편은 뿌듯해하며 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호텔 스파도 예약했어. 엄마 친구분도 3분 정도 초대할 거야.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참, 어머님 생신 보름 지나서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럼 이번 호텔 예약하고 좋으면 우리 엄마도 예약해서 같이 즐기자. 그러자 갑자기 남편 표정이 굳었죠. 장모님?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 고급스럽다고 편히 주무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친구분들까지 모시고 올라오기엔 차편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호텔 안에 있어도 즐기셔야 하는데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 서로 힘들 것 같은데 읍내에 괜찮은 고기 뷔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잔치 있으면 예약한다는 곳 거기 예약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뭐라고? 어머니는 호텔에서 친구분들까지 초청해 스파랑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우리 엄마는 읍내 고기 뷔페나 예약하자고? 화만 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친구분들 부르니까 우리가 계속 안 있어도 되는데 장모님은 아니잖아. 친구분들까지 모시면 우리가 가이드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도 없고 익숙한 곳이면 서로 부담 덜하니까. 그리고 고기 뷔페 예약하는 것도 비용 무시 못해. 알잖아. 전체 대가님들과 마찬가지인데. 매일 생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빠랑 나랑 교대로라도 가이드 해드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어떻게 우리 엄마에게도 좋은 곳을 구경시켜드리려고 노력할 생각은 하나도 없이 쉽게 간단하게 익숙한 곳에서 이런 말들만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생신 호텔에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도 우리 엄마 호텔이든 해외여행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첫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어요. 결국 엄마 생신날 읍내 고기 뷔페를 대관하고 친구분들을 초청해 식사를 했죠. 호텔도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처음 돌아오는 생신 친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난생 처음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 자식이 성공하면 읍내 고깃집 예약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 그게 저희 고향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이었겠네요. 엄마는 성공한 자식이 결혼도 잘해서 이렇게 대접한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죠. 더 나빴던 건 식사 도중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울로 먼저 올라간 거였어요. 미안해. 지난번 마무리되었던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왔어. 다른 건 때문에 지금 당장 미팅하자고 해서. 알지? 꽤 큰 건이라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잘 보이라고 한 거. 나 먼저 가볼게. 너는 장모님과 더 있다가 와. 하루 자고 와도 좋고. 저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중요한 미팅이라는 것도 알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남편이 떠난 후 엄마는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안 가봐도 돼? 회사 일이면 너도 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클라이언트 아니고 오빠 팀 전담이야. 꽤 큰 건이라 회사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입장이라 할 수 없이 간 거지 뭐. 그럼 너는 안 가도 된다는 거지? 잘 됐다. 자고 갈 거지? 급하게 떠난 남편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히려 저 혼자나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행복한 1박을 보내고 다시 서울집으로 왔을 때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뭘?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 거야? 정말 급한 일이었어. 설명했잖아.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남편은 시선을 피하더군요. 거짓말하지 마. 회사에 물어봤어. 아무 일도 없었대.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솔직히 좀 불편했어. 장모님하고도 아직 어색한데 동네 분들이 너도 있는데 사소한 법 관련 자문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분위기 보니 자고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은 없고. 불편했다고? 그게 내 엄마라는 거 알고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날 도망치듯 빠져나간 거라고? 당신은 당연히 당신 엄마니까 편하겠지. 나도 당신은 편해. 하지만 한 치거나 두 치라고. 그럼 나는? 나는 어머님이 편하겠어? 내 엄마도 아니고 당신 엄마인데?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뭐가 불편한데? 결혼하고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신 적도 없고 매번 밖에서 사 먹고 편하게 헤어지고 호텔에 가더라도 각자 방 예약해 주신데 불편할 게 뭐 있다는 거야. 알면서 굳이 두 분을 비교하자는 거야 지금? 제가 정색하며 말하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면 서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말할 때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어. 그건 너도 알잖아. 노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문제지. 엄마를 무시하면서도 그게 배려고 오빠는 노력하는 거라고 포장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장모님을 무시한 적 없어. 무시한 적 없는데 생일날 도망가? 아니, 도망친 게 아니라 오빠가 정말 우리 엄마를 단 1%도 무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하고 생신날 도망치진 않았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큰 다툼 끝에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죠. 처음엔 보이지 않던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 혼돈이 되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환경 차이일까? 노력하고 적응하면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강약약각인 남편의 본심일까?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에는 미묘한 냉기가 돌았어요. 서로 말은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하진 않았죠. 사실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러던 어느 평일 오전,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나 오늘 서울 가는 김에 니네 집에 들릴까 해. 내가 김치 담갔는데 맛있게 되었더라고. 네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그거 가져갈게. 엄마, 갑자기 서울은 왜? 그것도 평일에? 아이고, 왜? 엄마는 서울 가면 안 돼? 아니, 안 되긴. 서울 멀어서 차 오래 타는 거 싫다면서 김치 전해주러 오신다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딸 얼굴 보러 가는 거야. 요즘 봄바람 불었는지 차 오래 타도 재밌네. 창밖 구경도 하고. 그래, 엄마가 안 힘들면 나도 엄마 얼굴 보고 좋지. 몇 시쯤 도착해? 10시 차 타고 가니까 너희 집에 가면 3시 좀 넘지 않을까? 나 오후에 집에서 컴퓨터로 잠깐 회의 예약할 수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걱정 마. 바쁘면 김치만 놓고 갈게. 부담 갖지 마. 뭔 부담, 엄마가 온다는데. 여하튼 이따 봐. 통화를 끝내고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나 이따가 오후에 회의 있는데 언제인지 몰라. 근데 엄마 온대. 내가 좋아하는 김치 들고. 그래? 뭔 대답이 그래. 장모가 멀리서 오신다는데. 여하튼 혹시 내가 회의하면 오빠가 엄마 좀 응대해줘. 잠깐이면 될 거야. 알았지? 그래. 엄마가 오신다는 말에 대청소를 시작했죠. 평일엔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열심히 쓸고 닦지만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부분들은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지런히 청소하다 보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엄마가 도착할 시간이 되어가는데 때마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말이 단체톡에 올라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시간 될 때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대기했던 터라 꼼짝없이 방에 들어갔죠. 얼마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얼굴이라도 비추고 싶었지만 회의를 마무리해야 해 나갈 수 없었어요. 다행히 클라이언트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엄마가 왔나 싶은 마음에 방에서 급하게 나와보니 식탁 위에 커다란 김치통이 놓여 있었어요. 어렴풋이 들었던 소리가 우리 집 초인종 소리가 맞았구나 싶으면서 내심 기분이 좋아졌죠. 오빠, 엄마는? 화장실 가셨어? 아니면 쉬신데? 저는 엄마가 준 김치통을 정리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면서 거실에 있는 오빠에게 물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하던 남편이 고개를 들며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죠. 가셨어? 가셨다고? 어딜? 어디긴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다른 볼일 보러 가셨거나 집에 내려가셨겠지. 무슨 말이 그래. 회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자고 말했는데. 됐어. 내가 전화해보면 알겠지. 전화하지 마. 그냥 가셨는데 왜 해. 그러니까 나랑 약속했는데 그냥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문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내가 보냈어. 뭐?
들어오시면 괜히 앉아 계시다가 자고 가신다고 할 거 아니야, 불편하게. 손님용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오빠 말은 멀리서 나 김치 주겠다고 온 우리 엄마를 그냥 문 앞에서 돌려보냈다는 거지? 김치만 받고? 어차피 김치 전해주러 오시는 거였다며. 그럼 김치 전해 받았으면 된 거지. 안 그래? 내가 분명 아까 잠깐이면 된다고 내가 회의할 동안 우리 엄마 응대 좀 해달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문 앞에서 응대했잖아. 걱정 마. 장모님 불편하시지 않게 웃으며 말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고맙다는 말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화만 내지 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멀리서 온 장모님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물 한 잔을 드린 것도 아니고 문 앞에서 김치통만 받고 고맙다고 말했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뚫린 입으로 말하면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너란 인간 아주 끝을 보여주는구나. 야, 말이 좀 지나치다. 여기 엄연히 말하면 우리 집이야.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집이라고.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데? 집에 손님이 들어오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지. 난 장모님 들어온다는 말에 동의한 적 없어. 그러니 별거 아닌 걸로 시비 걸지 마. 그렇게 장모님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밖에서 만나든가.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눌리고 엄마가 받으셨죠. 엄마, 지금 어디야? 왜 그냥 가셨어? 딸, 회의 끝났어?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 김치만 전해주고 왔지? 미안, 밥 먹자고 해놓고. 무슨 급한 일인데?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나 방금 고속버스 탔어. 마침 바로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알았지? 엄마, 미안해. 내가 하필 그때 회의에서. 괜찮아. 내가 급하게 왔다 가서 그렇지? 다음에 또 오면 되니까 김치나 맛나게 먹어. 엄마 입엔 좀 싱거운데 먹어보고 소금 좀 뿌리든가 하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돌아섰죠. 이제 속 편해? 왜 또 화살이 나한테 와? 남편의 말에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며 한 소리 하려는데 김치통을 꺼내니 통 바닥에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아파트 계약서였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계약서요. 이름을 보니 놀랍게도 엄마와 저 2명 공동명의가 되어 있었고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 들여다보니 바로 옆동 같은 평수였는데 전세가 아니라 분명 매매계약서였죠. 이게 무슨... 한참을 멍하니 계약서를 바라보는데 남편이 다가와 물었어요. 뭐 그렇게 보는 거야? 순간 계약서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건넸어요. 엄마가 이거 놓고 가셨어. 남편의 계약서를 받아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왜 장모님하고 당신 이름으로? 나도 몰라.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남편이 계약서를 휙 내던지더니 소리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셨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뭐야, 우리 옆동에 집을 사셨다고? 근데 왜 당신 이름이야? 아니, 당신 이름은 그렇다 쳐도 장모님 이름은 왜 들어가? 뭐야 이건. 돈이 어딨다고 이런 짓을 해? 남편은 계약서를 바닥에 던진 채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속인 것처럼 화를 내고 있었죠. 이게 사기 아냐? 장모님 이런 돈이 있었다고? 우리 결혼할 때는 다 가난한 척하더니.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확 터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가난한 척?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가난한 척을 했다고? 엄마는 정말 가난했어. 평생 장사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어. 근데 엄마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딸 도와주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그걸 묻다니. 이건 재산 은닉이라고. 결혼 중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너랑 나랑 공동명의가 아닌 게 재산 은닉이 아니라 뭐야? 재산 은닉? 웃기지 마. 내가 언제 우리 돈을 빼돌렸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한 거고 나 모르게 준비하신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혼인 중 제3자인 장인장모가 사위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자녀에게만 증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 공동재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설마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이런 식이 뭔데? 눈눈이 너랑 똑같이 하는 거? 내가 뭘 어쨌는데? 몰라서 물어? 그동안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항상 불편해하고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오늘도 문 앞에서 쫓아보냈잖아. 그것도 혹시라도 들어오면 자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은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이걸 몰래 준비하셨는지. 왜 이 계약서를 오늘 주고 가셨는지. 너 같은 놈이랑은 끝내라는 거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고? 갑자기가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계속 쌓여온 거야. 처음부터 너와 네 부모님은 내 출신을 무시했고 내 엄마를 차별했어. 난 참고 살았지만 오늘 너는 선을 넘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머진 나중에 가지러 올 거니까 건들지 마. 오늘은 당장 나갈 거야. 너 같은 인간이랑 1분 1초라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정말 미쳤구나. 생각해봐.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어쨌든 장모님은 계속 해남에 계실 거고 그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진정? 지금 내가 잠깐 화났다고 생각해? 그래. 너라는 인간 머리에서 나온 게 딱 그 수준이지. 서울집 놔두고 왜 우리 엄마가 해남집에서 살겠냐? 꿈 깨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래, 그래도 오빠인 내가 참는다. 그만큼 성질 부렸으면 됐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러는 건 아니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팔을 잡아당겼지만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죠. 어디 가려고? 갈 데도 없잖아. 내 집으로 가는 거야. 방금 알게 된 내 집. 문을 쾅 닫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자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 가도 될까? 우리 집일까 싶었던 거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나? 왜? 아까 전화해놓곤? 나 집 나왔어. 엄마가 전해준 계약서 보고. 봤어? 혼자 나온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어? 계약된 집으로 오면 되는 거지. 엄마 그 집에 있어. 진짜? 알았어. 금방 갈게. 같은 단지 옆동이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죠. 딸, 깜짝 놀랐지? 엄마도 이제 서울 사람 된다?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들어와서 얘기하자. 너 쓰고 싶은 방 써. 거실로 들어가 앉자 엄마는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집은 새로 꾸민 듯 깔끔했고 이미 몇 가지 가구들도 들어와 있었죠. 엄마,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엄마는 왜? 길게 얘기해 줄게. 사실 이 집은 원래 내 거였어. 뭐라고? 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친정오빠, 그러니까 네 외삼촌이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 그때 이 아파트를 샀었어.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던 시절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오실 때 여기서 지내셨고,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집이 그냥 오빠 명의로 비어 있었더라.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네 아빠랑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반대가 심했거든. 가난하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척하고 결혼했지. 외삼촌도 이 집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갑자기 왜? 한 달 전에 외삼촌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아직도 시골에서 고생한다는 걸 듣고 미안했대. 그래서 이 집을 나한테 줄 테니 서울 와서 편하게 살라더라고. 근데 나는 굳이 서울까지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문득 네가 생각이 났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내 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 집을 나랑 네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어. 그래도 괜찮대. 어차피 미국 살면서 한국 올 일도 없고 집이 비어있는 것보다 가족이 사는 게 좋다고. 엄마, 처음엔 받지 말까 했어. 근데 생각해봤어. 우리 딸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안 듣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 딸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받았어.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새삼 느껴졌죠.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네가 좀 편해져야지. 무슨 뜻이야? 네 남편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날 무시하는 거.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문 앞에서 쫓아내듯이 보낼 때 확신했지. 너 같은 놈이랑은 헤어지라는 거야.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나 방금 짐 싸고 나왔어. 잘했다. 내 딸이 현명하네.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지쳐 있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동료 변호사 민지를 찾았어요. 민지야, 나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이혼하려고. 민지는 놀라면서도 금세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낼 때마다 들어준 친구였거든요. 드디어 결심했구나. 내가 도울게. 민지에게 말하고 이혼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이혼하자.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우리 관계가 그렇게 하찮았어? 하찮은 건 네가 우리 엄마를 대하는 태도야. 그리고 네 마음속 편견이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집 재산분할 문제도 있어. 그건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 잘 알면서 왜 이래? 그리고 그 집은 원래 우리 외삼촌 명의였던 거고 엄마랑 내 이름으로 바꾼 거야.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법적인 부분은 둘 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그동안 네가 우리 엄마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민지가 다 알아.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설 거야. 남편은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결국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죠.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셨지만 점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시장 구경도 다니고 동네 주민과 교류도 하면서요. 딸, 이제 엄마 서울 사람 다 됐지? 그러게 엄마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는지 몰랐어. 재밌네. 다들 해남에서 땅 부자였는 줄 알아. 갑자기 올라왔다니까 딸이 성공했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로또 맞았다고. 그럼 다들 제일 부러워한다? 뭐라고? 엄마도 참.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그 집을 나온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용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소중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뿌리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닐까요? 엄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혹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의 선배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혹은 어떠셨나요? 두려우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인생은 마음부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어요. 더군다나 저는 39, 지독한 9수에 걸려요. 15년 함께한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죽어라 다퉜어요. 전쟁 수준이었죠. 그러니 불혹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불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을 마주해요. 그 국면은 감히 무지갯빛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화사하고 아름다웠죠. 그제야 제가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무지개는 남편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복수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저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서울 어느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해요.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유명했던 제가 법학과에 간 것은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변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저희 삼촌이 숙모와 이혼을 하려고 소송까지 갔어요. 그때 저는 법정에 있었어요. 아빠 나름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저에게 소송의 전말을 대충 이야기해줬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숙모는 가정에 소홀했고 거기다 외도까지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이 숙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도 모자라 양육권, 친권까지 숙모가 엄마라는 이유로 숙모에게 주어질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어린 자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저도 숙모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숙모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촌동생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치했죠. 기저귀를 찰 때는 기저귀를 하도 갈아주지 않아서 사촌동생 피부에 뭐가 심하게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들었거든요. 숙모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양육권이든 친권이든 나한테 오면 나는 얘 고아원에 팔 거야. 귀찮게 어떻게 데리고 살아? 저는 아빠에게 설명을 듣고 그 말을 번뜩 떠올렸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 사실을 말했죠. 아빠, 정은이가 숙모한테 가게 되면 정은이 고아원에 갈지도 몰라요. 아빠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씩씩거리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숙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죠. 저런 악마 같은 여자한테 조카를 맡길 수 없습니다.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고 그 사이 아빠가 변호사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언을 했고 숙모로부터 사촌 동생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꿈은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가 되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처음 본 변호사의 눈빛, 표정, 말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변호사처럼 멋지고 든든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니 공부를 잘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영특한데 노력까지 해서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꿈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던데 저는 변함없이 변호사를 꿈꾸며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법학과에 진학해 저는 늘 사점대를 유지하며 공부도 잘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 동아리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죠. 그런데 발목을 잡혔어요.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왜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잖아요. 상대는 2년 선배인 복학생이었어요. 다들 복학생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했죠. 그 복학생 선배를 저는 한 과목에서 만났어요. 그 과목에서 팀 과제를 했거든요. 거기에 복학생이 조장이었어요. 복학생은 조장이기 때문에 조원들의 번호를 수집했어요. 저도 당연히 번호를 줬죠.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딱 과제에 필요한 메시지만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성실한 조원에게 쓴소리하는 것도 몇 번 봤고요. 사실 복학생을 팀 과제를 하면서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복학생은 저희과 학생회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 1학년 때는 1학년 대표이기도 했대요. 그래서인지 복학생은 쉬는 시간에도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몰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자 저기를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복학생을 보고 참 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했어요. 조금 불량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팀 과제를 할 때 보니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쁘게 판단한 사람이 의외로 좋은 사람이면 더 플러스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이 끝나고 밥이나 한번 먹자는 복학생의 말에 응했나 봐요.
그리고 한 번 식사를 하고 나니 복학생은 늘 정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학교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사주고 끝나고 어디 가냐고 묻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니까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죠. 복학생은 학교 근처 원룸에 살았어요. 버스를 타서 창밖을 보니까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동기에게도 들었고요. 언제부터인가 학부생들 사이에서 저와 복학생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더 민석 선배랑 뭐야? 그 표정은? 내가 물어보는 게 이상해? 이상한 건 너희 둘이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보니까 선배는 아예 대놓고 너랑 수업 맞췄던데? 아니,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기집애.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식이면 나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별 사이 아니야. 그리고 2학년 수업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맞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야. 나 다 봤거든. 점심도 같이 먹고 도서관도 같이 다니고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며. 그걸 나만 아는 줄 알아? 우리 학부생들 다 알아. 언제부터 사귄 건데? 안 사귄다니까. 그냥 오해하는 거야. 둘 다 사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 세상이 말세다. 그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상하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은 혼자 먹는 게 편해서 우리랑도 가끔 먹는 네가 매일 선배랑 먹는다고? 그리고 선배 담배도 끊었대. 선배 원래 담배 피워? 와, 너 만날 때 한 번도 안 폈나 보네? 아니, 전에 선배가 나한테 네가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담배라고 그랬거든. 그 이후로 안 피우던데? 몰랐는데. 야, 이 정도 사랑이면 받아줘라. 그리고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배, 동기, 후배들도 저보고 이쯤 되면 받아주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면서 답답해했어요. 솔직히 고백도 안 받았는데 뭘 받아주고 자시고해요. 고백도 안 받았는데 뭘 받아줘요. 고백도 안 했어? 저기 민성이 간다. 야, 민석아. 너 시연이한테 고백도 안 했다며? 빨리 해. 받아준대. 그러자 복학생이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늘 그렇듯 도서관 앞에서 복학생이 저를 기다렸어요. 저는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잡혔죠. 그리고 복학생이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복학생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니 그런 마음 자체를 잘 몰랐지만 담배를 끊을 만큼 저를 좋아한다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법학과 공식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만났어요. 그러면 졸업을 하고 헤어졌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대학 선배, 동기 후배를 놀라 뒤로 자빠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2월에 졸업을 하자마자 저희 커플이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난처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졸업시험을 치고 몸이 안 좋았는데 생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확인해보니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의 원룸에서요.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책임지자고 말했어요. 책임지자. 어쨌든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지.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어때? 너는 낳고 싶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안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은 먼저 제 친정을 찾아갔고 그 뒤에 시댁을 찾아갔어요. 친정에 갈 땐 같이 갔고 시댁에 갈 땐 남편 혼자 갔어요. 저희 친정은 난리가 났어요. 변호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키우던 딸이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안 그러겠어요? 아빠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뒤로 넘어갔죠. 그래도 남편은 꿋꿋이 저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친정에선 서둘러 결혼하라는 말을 했고 시댁에서도 결혼을 허락했어요. 저희는 상견례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허락을 받고 2주 만에 결혼식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 날 처음 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두 분 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직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시댁에서 살기로 한 거예요. 시댁이 좀 살았거든요. 남편 방에서 둘이 지내기 충분했어요. 저는 남편의 방에 짐을 풀고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웠어. 며느리는 딸도 아니고 손님이라고. 그래서 부엌에 들이면 안 된다고.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 찾아라. 그리고 시아버지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직 변호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늘 변호사 며느리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송구스러울 만큼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른 아이를 낳고 회복해 사법고시에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도 초기엔 몸이 괜찮아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입덧이 오더라고요. 정말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어요. 제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무척 걱정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임신했니? 뜻밖이라는 듯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설마 내 아들이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이유가 임신해서니? 모르셨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종종 걸음 쳤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니? 나는 그런 이야기 난생 처음 듣는다. 여보, 얘 임신했대요. 그래서 결혼한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도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파렴치한 놈. 당장 짐 싸서 나가.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임신?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 가당치도 않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해. 내가 변호사도 안 된 놈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버지, 아니에요. 임신 사실 엊그저께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 들었다. 제가 임신 8주 차라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결혼한 지가 이제 갓 한 달째다. 계산이 안 맞잖아, 계산이.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빌었고 저도 같이 빌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간절함은 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런 걸 숨겨. 그게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걸 말했으면 허락할 부모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고작 사주인데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네가 말만 잘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나는 오빠가 정정당당하게 말해서 허락받은 줄 알았지.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임신했다는 여자친구 앞에서 그럼 지우라고 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게다가 너는 낳을 생각이었잖아. 그럼 결혼밖에 답 없지. 아니야? 책임지겠다며. 나랑 아이 책임지겠다며. 이게 책임지는 거야? 속이는 게 책임지는 거냐고. 우리 아빠 앞에서는 잘만 말했으면서. 니네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은 다르다고. 아까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창피하다고 하잖아. 그런 사람 앞에서 솔직?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그러게, 그런 말은 왜 해?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해? 너 머리 좋은 거 아니었어? 대충 눈치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아, 진짜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왜 네 실수로 처가살이를 해야 하냐고. 남편은 친정에서 지내게 된 첫날부터 울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고작 하루에 4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 분가를 할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죠. 저희는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처가에 살아요.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들어가니 대뜸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부가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해서 3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빠가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거기에 7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슬이 아빠 여기서 지내는 거 많이 불편해하지? 매일 밥만 겨우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공부는 잘 된다고 하니? 어수선한 집에서 공부도 잘 안 될 텐데.
아니 아빠, 이게 뭔데요? 너희 분가해라. 너희가 모은 돈이랑 이 돈 합쳐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해. 이대로 지내다가 우리 관계만 나빠지겠어. 예슬이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다 보인다. 그렇게 해서는 시험도 합격하기 힘들 거야.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잖아.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아빠의 뜻을 전하니 남편은 화색이 돌더라고요.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돌며 집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옥탑밭 한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예슬아, 우리 집이야. 좋지? 반지하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좀 춥다. 난방이 여기서 더 못 트는데. 옷을 더 입어. 예슬이도 더 입히고. 나는 춥지도 않고 좋은데.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너는 친정이라 편했을지 몰라도 나는 얼마나 불편했다고. 네 친정이 좀 좁아. 코딱지만한 판방에서 세 식구 지내는 것도 불편했고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 이제 살만 난다. 이러다 올해 사법고시도 합격하겠어. 그랬으면 좋겠네. 자기가 편하면 됐지. 나도 시댁살이 해봐서 알아. 많이 불편했지. 이제 편하게 공부해. 고작 한 달 시댁살이 한 거랑 2년 처가살이 한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나저나 장인어른이 얼마나 챙겨줬어? 700만 원. 왜? 에이, 고작 700만 원? 장인어른 은행원이라고 안 했어? 차장이라며. 차장이면 꽤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700이면 짜다. 딸내미 내쫓는데 그 돈이면 짜지. 내쫓다니. 자기 편하게 지내라고 보태주신 건데 자기들도 불편하니까 돈 쥐어주고 내쫓은 거지. 자기들도 좀 불편했겠어? 너무 은혜롭게만 생각하지 마.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 너도 알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공부를 할 거니 부르지 말라고 하나밖에 없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양한 회사의 법무팀에 입사 지원을 시작했죠. 다행스럽게도 한 회사에서 저를 합격시켜줬어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관문이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요. 저는 처음에 아이를 놓고 가려고 했어요. 집에 남편이 있으니까 그땐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맡기려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보냐며 친정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아이가 제가 출근을 할 때마다 울었어요. 매달렸어요. 정말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려니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뵐 수 있나요? 제가 가장인데요.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제가 한 회사의 법무팀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변호사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어쨌든 저도 꿈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세 번째 시험도 네 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다섯 번째 시험도 떨어졌죠. 그러는데 솔직히 옆에서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공부만 했거든요.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저는 대학 동기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저에게 아직도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 못했냐고 물었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사법고시를 합격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민석 오빠 아직도 사법고시 합격 못한 거야? 왜? 이번에 우리 후배들도 많이 붙었다던데. 그럼 집에서 뭐 하는데? 공부하지 뭐래. 지금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는 방에 안 데리고 나온 거고. 참, 네가 고생이다. 너는 임신해서 사법고시 한 번도 못 봤는데 니네 남편은 무슨 복으로 몇 번이고 사법시험을 보내? 올해는 꼭 붙어야 할 건데, 그치? 올해는 꼭 붙을 거야. 붙어야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마 오빠 속도 말이 아닐 거야. 본인이 속상한 거야 어쩔 수 없지. 뭐가 모자랐거나 잘못 준비한 거겠지. 나는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속 탄다고 본다. 솔직히 포기했으면 하지?
그래도 본인이 죽어라 되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본인 의지가 그렇게 강하면 뭐라도 될 거야. 나는 믿어. 포기 안 하겠대? 의지가 굳어. 그런 의지면 될 거야. 너는 참 속도 좋다. 오빠가 와이프를 잘 얻었네.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쳤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왜 그렇게 사법고시 합격에 목을 매는지 저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남편에게는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가족이에요.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시댁이 법조계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는 판사였고 시어머니는 법무사고 시누이도 판사로 근무 중이에요. 그리고 서방님은 변호사죠. 남편은 이런 집안에서 패배자예요. 스스로도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살 어린 서방님은 남편보다 먼저 변호사가 되었어요. 사법고시를 2년 준비하고 합격했죠. 그리고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이 서방님을 도운 듯이 그 대형 로펌 사장이 변호사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결혼 축하 선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줬죠. 그래서 동서와 서방님 부부는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분리해서 따로 운영할 거라던데 그때도 아마 서방님의 장인어른이 도와줄 것 같아요. 참, 사정이 이러니 가만히 있어도 비교되는데 더더욱 남편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죠. 남편만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건 아니에요. 남편의 부인인 저 또한 그랬죠. 저도 많은 멸시를 당했어요. 일단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남편의 와이프라서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변호사도 되지 못한 법학과 졸업생 며느리여서 멸시를 당했고요. 또 혼자 임신한 걸 속인 괘씸한 며느리라서 멸시를 당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처음 본 게 그 다음에 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다른 날엔 오지 말고 명절에나 오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아이를 예뻐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시부모님을 무서워할 정도로 아이에게 매정했죠. 나중엔 저도 아이를 데리고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간 적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 아이는 어디 갔냐고 시부모님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희 가족만 빼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왜 저희 가족만 빼고 갔냐고 제가 섭섭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니네는 돈이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분하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가족을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치욕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남편의 사법고시 합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7번째 시험을 쳤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완전히 변호사가 된 거예요.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면서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냈어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와인도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이 술술 풀리는 건지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좋은 품질의 양복을 선물했어요. 남편도 무척 좋아했어요. 저희 부부는 또 껴안고 울면서 행복을 만끽했어요. 온 동네에 남편의 합격 소식을 알리고 축하를 받았죠. 그리고 겹경사로 저희에겐 둘째가 생겼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처음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겨우겨우 변호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죠. 평소와 같았어요. 평소와 같이 저희 부부를 무시했죠. 솔직히 남편도 저도 기대를 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이나 고생했다는 말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서방님도 동서도 별 말 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아냐고 물었어요. 그거야 너희들이 전화해서 말해줬잖니. 왜? 결과가 잘못되었대? 아니요. 그런 일이 어딨어요.
중요한 시험인데 결과가 잘못되었다뇨. 그래? 그럼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낸 거야? 설마 변호사 된 거 축하해달라고? 어머 형님, 7번째 시험 붙은 게 뭐 자랑이라고 축하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붙었어야죠. 이제 사법고시도 폐지된다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우리라도 안 붙으면 답이 없죠. 그래, 아가 말이 맞다. 올해는 당연히 붙었어야지. 올해도 안 붙었으면 나는 너희 얼굴도 안 봤을 거다. 할 수 있다면 호정해서 팔았지 싶어. 그런데 우리가 케이크라도 사다가 축하해 주길 바랐냐? 비싼 와인이라도 사서 한잔 하길 바랐어? 웃기는구나. 옛 저녁에 붙어야 했다. 네 동생은 한 번 떨어지고 붙었는데 형이라는 놈이? 그래도 제가 어렵게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붙든 10번에 붙든 변호사 된 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변호사라고요. 다 똑같은 변호사? 네가 아직 실무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한 번에 붙은 거랑 10번에 붙은 거랑 실무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다 똑같다고? 그래. 사람들이 너한테 대놓고 티내진 않겠지. 하지만 뒤에선 다 수군거린다. 아마 네 로펌 사람들 다 알 거다. 네가 7번 만에 합격한 거 말이야.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붙든 10번에 붙든 능력은 다 똑같다는 거. 다 똑같은 변호사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생보다 훨씬 빨리 성과 낼 거고 돈도 많이 벌 겁니다. 장담해요. 동생이 2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죠? 저는 그것보다 빨리 개업할 거예요. 뭐? 네가 무슨 수로? 네가 우리 민철이처럼 똑똑하기라니 집안 빵빵한 와이프를 가졌니? 우리 미란이 봐라. 자기가 변호사인 것도 모자라 사돈어른 변호사 로펌 사장에 이사에 사위한테 결혼 축하 선물로 사무실 개업시켜주고 새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네가 이럴 수 있다고?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웃음이 나온다. 그래,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런데 네 쥐뿔도 없는 와이프 덕에 너는 민철이만큼 성공 못해. 너는 분가에서 고작 옥탑방 구했잖아? 나는 돈을 줘도 거기서 안 산다. 비위도 좋지 둘 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런 말 하실 자격 없어요. 임신한 며느리 내쫓고 나중엔 우리 예슬이 얼굴 쳐다보지도 않았죠. 어디 한번 우리 강아지라고 불러준 적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예슬이 키워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옥탑방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10원 한 장 보태주시기나 했어요?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희 아빠가 은행원 시계나 되면서 7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냐고 말했던 것을 오랫동안 기억했는데 그때 그 상처가 식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의 반박에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 그렇게 고마운 사돈이 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을 10만 원 하니? 우리 미란이 부모님은 얼마 했는 줄 알아? 무려 500만 원을 했어. 게다가 네 장인 장모는 와서 밥까지 축내고 갔지.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누가 오라고 했니? 그런 자리엔 돈만 보내고 안 오는 게 나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는 민석이 네가 장인 될 사람이 은행에서 좋은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해서 덜컥 믿었다. 그런데 만년 차장이잖니? 지점장 정도는 되어야 우리랑 수준이 맞지 않겠어? 야, 니네 아빠 언제 승진한다니?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만년 차장인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아빠가 승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아빠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법학과를 다니던 시절 저는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이가 생기고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된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단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삶이, 엄마의 삶이 행복했어요. 변호사의 꿈이 좌절된 게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이 찾아온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저의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생각이 쓰나미가 마을을 뒤엎듯이 엉망이 되었죠.
저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것도, 누군가의 아내가 된 것도, 누군가의 엄마가 된 것도, 만년 차장의 딸인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친정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부부는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았죠. 저희 부부는 그날 일을 없었던 일처럼 생각 저편에 치어둔 듯이 그때 일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처로 남았죠. 제 마음뿐 아니라 남편의 마음까지 콕콕 찔렀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이들 때문에 겨우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출근도 하기 싫고 출근해서는 일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굶는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던 걸까요? 남편이 몇 달 뒤에 로펌에서 잘렸어요. 그날 아이가 아파서 반차를 내고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옥탑방 평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해 여기서? 아, 나 잘렸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왜? 무슨 이유로? 그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걱정하지 마. 시원이 형 사무실에 갈 거야.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그 순간 절로 떠오르면서 안심은 했지만 안심하고 보니 이 사태를 시댁이 알면 어떤 빈정거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변호사들끼리 그런 정보를 나누기도 하나 봐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잘렸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안 잘렸니? 과장이라고 했나? 빨리 승진해야지. 안 그러면 그 수준에 먹고 살겠니? 너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걔는 그 정도로 폼에서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하겠다는 건지. 봐, 내가 그랬지? 한 번에 붙은 놈이랑 몇 번에 붙은 놈은 다르다고. 뭐 걔도 걔지만 걔가 저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없진 않지. 네가 옆에서 내조만 잘했어도 걔가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어머니, 제가 여기서 그 이상 어떤 내조를 해요. 저 애들 아빠 사법고시 준비하던 7년 동안 가장 노릇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 이 집에서 가장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데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잘 구슬리고 또 보듬어야 하는 거야. 네가 옆에서 잘 타이르고 보듬었으면 걔가 저 지경까지는 안 됐지. 너도 알잖아. 걔 머리 없는 애 아니야. 우리 민철이만큼은 아니지만 영특한 애라고. 그런데 잘려? 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어디 가서 우리 집 아들이라고 하지도 말라고 해라. 저희도 굳이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뭐 이래요? 가족이야말로 서로 보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도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따로 남편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저희는 그 이후로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때까지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저희 부부 문제가 시댁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선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온갖 잡일을 했어요. 선배의 커피를 타오는 것부터 양복을 찾아오는 일까지 했죠. 물론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편은 잡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네가 내조를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매번 나를 무시하잖아. 아니야? 솔직히 너 나 사법고시 포기했으면 했잖아.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왔으면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말 지어내지 마. 한심하게 봤잖아. 네가 날 한심하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 다들 날 무시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인데. 나 한 번도 오빠 한심하게 본 적 없어. 다 나를 한심하게 봐. 다 나를 한심하게 본다고. 애초에 너랑 결혼한 것부터 잘못이었어. 너처럼 보잘것없는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고. 나는 은행원이라고 해서
으리으리한 집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았다. 근데 니네 아빠 자기 거라곤 40평대 아파트 그거 한 채뿐이잖아. 거기다 차는 중고차에. 그리고 대체 퇴직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왜 하는데? 돈도 안 되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그때 애 지우라고 했다고. 우리 아빠가 스크린 골프장 하는 게 뭐? 그럼 널 위해서 뭘 해야 하는데? 대체 우리 아빠가 널 위해서 왜 해야 하는데? 꼴랑 아마추어 대회 몇 개 나가서 우승한 거 가지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자격증 몇 개 따고 뭐? 골프 강습을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쉬워 보여? 그게 됐음 너도 나도 강습하게. 웃기지 마. 곧 망해. 네 아빠 잘 봐라. 남편은 아빠가 시작한 골프 사업도 무시했어요. 그렇게 몇 년 뒤에 남편은 대출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냈어요. 저는 여전히 냉전 중이지만 축하하는 의미로 화분을 사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남편이 별 감흥 없는 표정으로 화분을 보더니 아무데나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커피를 타주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그냥 쓰라는 대로 쓰면 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니. 우리 몇 년 동안 냉전이었어. 밥만 애들 때문에 겨우 같이 먹었지. 그런데 갑자기? 너도 예상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짜증을 냈죠. 애들은 다 네가 데려가. 양육권, 친권 가져올 생각 없으니까. 정말 1억이야? 너도 양심이 있어라. 뭘 붙잡냐? 우리가 뭐가 남았다고. 그리고 너희 집에 뭐가 있다고. 처가에 돈이라도 많으면 이혼 안 하지. 너희 아빠 이번에 얼마나 벌었대? 겨우 그 돈이지. 더 벌 것도 없어. 이혼해. 후회할 텐데. 제가 그러자 남편은 박장대소를 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양육권과 친권에 손대지 않았고 저는 양육비를 약속받았죠. 하지만 1년 동안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요. 대학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무실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던데. 하지만 저는 전 남편과 연락을 하기 싫어서 냅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저희 식구들은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한 건지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대뜸 저희 아빠 근황을 물었어요. 장인어른 스크린 골프장 옮겼어? 아니, 더 늘었지. 뭐? 어떻게?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거야?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안 물어? 와, 아니 내가 사무실 개업할 때 이랬어야지.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3개에 거기서 강습도 잘 되고 있고 지역 골프 아카데미 강사도 한다며. 맞아. 거기다 네 남동생이랑 골프 여행 사업도 하고? 남편은 세세하게 다 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이 주사해온 것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 아빠가 8개월 전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뒤에 갑자기 기적처럼 아빠의 골프장에 손님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골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늘었죠. 그 기회를 틈타 아빠는 수강료를 조금 올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배우겠다고 난리였죠. 게다가 지역 골프 아카데미에서 아빠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골프 선생님이 되었죠. 아빠는 그 돈으로 2개의 골프장을 더 개합했어요. 그리고 물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남동생이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뒀어요. 그런 뒤에 아빠와 함께 골프 여행사를 차렸죠. 그리고 그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아빠와 남동생은 정말 너무 바쁜 6개월을 보냈어요. 특히나 인솔자인 남동생은 6개월 동안 3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날 남동생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고 제가 안쓰러워 하니까 남동생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여줬어요. 내가 이것만 보고 달린다 누나. 그 금액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은 보란듯이 2달 뒤에 독립했어요. 결혼도 안 한 놈이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갔죠. 거기다 차도 새로 뽑았더라고요. 남동생이 차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는 SUV를 뽑았어요.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빠의 드림카인 벤츠를 뽑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꽃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자마자 가게를 열어줬어요. 기적적으로 성공한 아빠는 큰딸인 저에게, 아픈 손가락인 저에게 새 차를 뽑아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에 대해 물었어요. 도전해보고 싶다면 하라고 아빠가 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전 남편은 자료로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혼자 흥분을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피해자처럼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언제부터 그랬는데? 찾아봐서 알 것 아냐. 한 8개월쯤 되었나? 와, 어떻게 이러지? 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돈벼락이 왔냐고. 내가 접대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아니, 골프장 사장이랑 친하다고 셋이 치자고 해서 가보니까 장인어른인 거야. 분명 여기가 아닌데?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지? 그런데 왜 자꾸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거슬리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봤어요. 네가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도 날 찾아오면 안 되지. 너 1년 동안 약속한 양육비 준 적이라도 있니? 아니면 애들 어떻게 지냐고 물어본 적은 있어? 어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지저분하니? 아무리 부성애가 후천적인 거라지만 적어도 1년 만에 나를 찾아왔으면 애들 안부부터 물어야 아빠 아니니? 너 같은 거한테 일말에 기대를 한 내가 한심하다. 앞으로 나도 애들도 찾아오지 마. 친정에 가지도 말고. 왜 이래? 내가 너무 놀라고 급해서 먼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애들은 잘 지내? 이미 늦었어.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이 지역 딸기 연합회 회장 아들이랑 손받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야. 나이도 너보다 어리고 사람이 치사하지 않아. 뭐?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만나? 아니 네가 이혼녀인데도 괜찮대? 괜찮대. 나랑 어떻게 지냈는지도 다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날 안쓰러워하더라. 그렇게 자신감 없고 치졸한 놈은 있고 자기한테 오래. 그러자 전 남편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고 저는 전 남편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남편이 저를 졸졸 따라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했죠. 주차장에서 저는 차문을 열었어요. 삐빅하고 차에서 소리가 났고 전 남편은 제 차를 봤죠. 사실 아빠 뽑아준 제 차, 전 남편의 드림카였어요.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제 차냐고 물었어요. 그럼 내 차지 누구 차야?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켜고 황망해 보이는 전 남편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저는 곧 퇴사할 예정이에요. 아빠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생애 첫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까 해요. 그리고 훗날 정말 멋진 변호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전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7년의 뒷바라지를 무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린 제 남편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 시원한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는 나쁜 자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